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판례법이죠. 판례법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되는 일반 법원칙까지가 이제 법원에 관한 논점인데, 일단 보충 자료를 한번 볼까요? 보충 자료에 보면은 판결 과정 이러면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소송 제기를 안 하면은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죠. 사법의 이제 소극적 성격이라 그러죠. 행정은 능동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도 그 적극적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법원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랬죠. 소송이 제기 안 되면 끝나는 건데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소송이 제기되면 이제 그 재판 기준으로서 법원에 관한 개념 받잖아요. 가장 중요한 법원이 법률이라 그랬죠. 일단 법률로부터 시작해요, 대부분. 그래서 관련 법률을 탐색하는데 모든 법률은 해석을 요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법률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추상적인 개념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석을 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이제 쉽게 쓰고 있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쓰고 있는데, 형법 250조 1항 보면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런데, 살해의 의미가 뭔지 이거는 자명하지 않아요. 일단 사람이 뭐냐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뭐냐,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사람이냐, 이게 논란이 되죠. 그래서 보면은 민법에서 사람의 시작되는 시점, 이거는 전부 노출설이 통설이에요. 전부 노출설. 그러니까 지금 출생은 정상 분만일 경우는 대부분 머리부터 나오게 되죠. 근데 성급한 놈, 이게 잘못되면은 다리부터 나오면 나올 수가 없죠. 이럴 때는 긴급하게 재앙절개를 하지 않으면 산모와 그 태아 모두의 생명이 위독하게 되죠. 대부분 이제 머리부터 나오는데 이 두부 노출설도 있어요. 머리가 그 산모로부터 머리까지만 나와도 그때부터 사람이다. 근데 지지를 못 받고 전부가 노출됐을 때 그때부터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지도 여러 가지 학설의 대립이 있고, 그 전부 노출설이 우리나라 민법의 통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사망설은 언제 사망한 거로 볼 거냐, 그 심장 박동이 종지될 때를 볼 거냐, 아니면 심장은 뛰고 있지만 뇌가 죽었을 때, 이게 뇌사설이라 그러죠. 근데 법적으로는 심장 박동 종지설이 통설이에요. 그 뇌가 죽었다 그래도 심장이 뛰고 있으면 법적으로는 특별법의 의안경을 제외하고는 이건 사람을 죽인 살인죄가 돼버리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라는 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단어도 사실은 어떻게 해석을 요하죠. 그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지금도 프랑스 민법전의 공식적인 명칭은 나폴레옹 민법전이거든요. 그 나폴레옹이 로마법 학자들 그 엄청나게 많은 수백 명을 갖다가 초빙해가지고 해석을 요하지 않는 주석법학이라는데, 해석해가지고 주석을 달아놓는, 이게 필요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 읽어보면 다 해석이 되는 그 쉽고 완비된 민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래가지고 그 회심의 역작, 드디어 민법전이 이제 제정이 됐어요. 그러고서 얼마 있다가 바로 주석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입장에서는 땅을 칠 일이죠. 주석이 필요 없는 완벽한 법전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나오자마자 바로 또 주석이 나오니까 내 법전을 몽땅 잃었다라고 탄식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물론 시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였지만, 자, 이와 같이 관련 법률을 해석하는데 이 해석에 관계되는 그 판단 기준이나 성립 요건, 요 기준이 이 사건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발생되는 동종사건, 유사사건에 되풀이 적용돼요. 그래서 요 법률 해석 부분이 법원이 아니냐라고 논의되는 배경인 거고, 이러면 이제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서 포섭 과정을 거쳐요. 이 포섭은 뭐 예를 들어 그 북한의 뭐 간첩이 그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 유수의 용어로 뭐 깐부라고 하나? 깐부? 참 그 말 처음 들어봤는데, 오징어 게임이죠. 오징어 게임 뭐 전 보지도 않는데 관심도 없고, 그 오징어 게임은 깐부라는데 그거에 자기 깐부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걸 포섭이라 그러죠. 그래서 간첩에 뭐 포섭당했다 뭐 이런 말 쓰는데, 그와 유사한 거예요. 어떤 사실관계가 법률 요건에 충족되는 걸 포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법률 요건과 무관한 사실관계는 다 버려버리고, 법률 요건에 포섭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필요한
그 부분만 남기는 게 바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섭 과정을 거쳐서 포섭이 되면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고, 포섭이 안 되면 적용을 안 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판결이 나는데 포섭되면 법률 효과를 부여해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으로 일단 판결이 진행된다라는 것. 자, 교과서로 돌아오면, 행정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직접적으로는 당해 사건의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바로 사법 기능이라고 그랬죠. 판결에 나타난 법의 해석 운용의 기준, 이 법 해석 기준이 여기로 끝나지 않고 판례를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변경하기 전까지는 동종의 다른 사건에 계속 되풀이 적용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법원성인데 영미법계는 우리와 대륙법계하고 완전히 달라요. 판례가 법의 중심이에요. 판례법주의에 입각한 영미법계 국가에 있어서는 상급법원의 판결을 선례라고 해요. 선례가 뭐냐면 먼저 이루어진 판례 줄임말이죠. 이거는 장래에 발생되는 같은 성질의 사건, 이 동종사건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이게 잘 봐야 돼요. 동종사건과 해당 사건, 당해 사건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하급법원을 구속하는 의뢰를 갖는다. 14년에 출제됐죠.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이 선례구속성의 원리가 인정되니까 판례가 법이다라는 건데, 이거는 의문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대륙법계라는 거죠. 대륙법계, 선례구속성의 원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급법원의 판결, 선례는 당해 사건, 이제 당해가 법률 개정하면서 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해당이라고 많이 바뀌었는데, 당해 사건, 해당 사건 이외에는 하급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상급법원도 자신의 판결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판례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도 공익령까지 출제가 됐네요. 자,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의 그 법원성인데, 이게 이제 그 상급법원 재판에서 판단한 해당 사건, 옛날에는 이제 당해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법률이 이제 해당 사건으로 명칭만 바꾼 건데 의미는 똑같아요. 하급심을 기속한다. 이게 15년, 10년에 출제됐죠. 이 내용이. 이 기속력에 관한 거는 지금 단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굉장히 그 행정소송의 판결의 효력으로, 재결의 효력으로도 나오고, 판결의 효력으로도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우면서 중요한 논점이라 이해는 뒤에 해도 좋아요. 따라서 동종사건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하급법원은 그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11년에 출제됐는데, 자, 요 환송 판결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의 범위인데, 이게 07년 출제된 건데 지금 이해는 잘 안 될 거예요. 상고법원은 대법원을 얘기한다 그랬죠.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하급심 법원은 이게 이제 고등법원이죠. 파기해서 고등법원으로 보내니까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법률상 판단의 기속을 받는 건데,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해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온다고 해도 환송 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거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건데, 저건 판결의 취지에 구속된다는 거기 때문에 판결의 취지와 무관한 다른 이유로 동일한 판결을 되풀이하는 거는 기속력 위반이 아니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자, 판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포섭 과정, 그 다음에 당해 사건하고 동종 사건이 뭔지를 이해하려면 보충 자료를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는 게 좋죠. 이게 그 얼굴만 침입 사건이라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사건명을 지은 건데, 얼굴만 침입 사건. 그러니까 신체 전부가 그 주거 침입을 한 게 아니라 얼굴이라는 신체 일부만 주거 침입을 했는데, 이게 주거 침입 기수냐, 전부가 안 들어가고 일부만 들어가다가 들통나가지고 잡혔으니까 미수냐, 이게 다 터졌던 거예요. 강간 미수하고 관련된 논점인데, 갑이 이제 피고인이죠. 피고인이 1993년 9월 22일 0시 10분경, 새벽이죠. 밤 늦은 시각에 을려의 집에서 을려를 강간하기 위해 그 집 담벼락에 발을 딛고 창문을 열고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검사가
그 특별법인 폭처법이라든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그 주거 침입죄 미수범으로 기소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두 부분이에요. 그러면 일단 주거 침입죄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주거 침입에 관한 법률을 찾아서 주거 침입의 의미가 뭔지를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관계에 비춰서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이 요건을 충족하느냐 아니냐 포섭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낸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 주거 침입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판시하고 있죠.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이기로 하는 것이다. 이건 몰라도 돼요.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자, 첫 번째 요건, 신체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들어가도 된다. 두 번째,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 두 번째 요건. 그 다음에 이제 범죄 구성 요건 충족하는 것이고, 세 번째 이제 주관적인 표지로서 범죄 고의에 관한 건데, 주거 침입죄 범위, 이것도 범죄 고의의 줄임말이죠. 고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신체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요건이죠. 신체 일부라도 들어가야 된다. 신체 일부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번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 그 정도의 평온이 깨지지 않을 정도면 인정하지 않는다. 세 번째, 그 고의도 일부라도 들어가는 고의만 있으면 된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이 주거 침입죄 성립 요건, 요걸 충족하는지 이제 포섭 과정을 한번 볼까요? 야간에 타인의 집에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자, 첫째 요건 충족됐죠. 자, 그랬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했더라도 어때요? 고의도 일부만 들어간다는 인식만 있어도 된다 그랬죠. 세 번째 요건 충족. 비록 신체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야 했다면 주거 침입죄는 미수가 아니라 기수에 이르렀다라는 거. 포섭이 됐죠. 아니, 여기 보면 그 방에 그 아가씨, 처녀,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되나 모르겠네. 그 미혼 여성이 혼자 사는 방이에요. 근데 그 새벽 늦은 시각에 시커먼 놈이 창문을 열고 거기다 강간을 목적으로 이제 자나 안 자나 확인하려고 하다가 안 자고 있어가지고 결국 강간에는 뭐 실행의 착수도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잡히고 말았는데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어이구 누구십니까? 침착하게, 그죠? 얼굴을 들이민 놈한테 어쩐 일이십니까? 제 이름은 김요한인데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기겁을 하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이 요건이 충족되는 거, 이거 포섭이 됐죠.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리죠. 주거 침입죄 미수가 아니라 기수라는 전제하에 이제 형을 확정하겠죠. 자,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제 유사사건, 이게 발생하면 이 사건은 끝났지만 또 이 판결 이후에 또 같은 놈이 저질러도 그렇고 별개 사건이죠. 그 다음에 다른 놈도 또 창문을 또 통해 얼굴을 들이밀었다가 잡힐 수도 있죠. 이걸 동종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사사건. 이게 발생하면 검사나 항소심법원은 결국 어때요? 이제 대법원 판결이 기수라고 하니까 기수라고 이제 인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특정 사건에 대한 결론만이 아니라 앞으로 유사사건, 동종사건에 법 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법의 인식 근거, 즉 법원이 아니냐 이런 논의인데, 그 내쳐서 신급제도도 한번 보면은, 자, 맨 밑에 보면 얼굴만 침입 사건이 있죠. 이게 당해 사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3심제인데 그 광의가 이제 불복하는 걸 상소라 그래요. 상소. 근데 1심인 지방법원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고등법원에 가는 거를 항소라 그래요. 소송에 항의한다. 항소. 그 다음에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 가는 거는 구별하기 위해서 상고라 그래요. 처음에 공부할 때 되게 헷갈리죠. 상소, 상고, 항소 되게 헷갈리는데 헌법에서는 이거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대법원 판결이 뭐라 그랬어요? 1심 판결은 1, 2심은 사실심이라는 이것도 추가적 개념이에요. 법률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관계까지도 심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얼굴만 침입한 게 사실상 증명이 됐냐 아니냐, 그런 사실이 있냐 없냐,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얼굴을 침입한 이걸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무죄 판결이 나죠. 그래서 요거까지 심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은 항소 사건을 다룬다 해서 항소심, 그 다음 대법원은 법률만 다루기 때문에 법률심이라고 그래요. 사실관계는 대법원에서는 다루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고등법원까지 확정됐다. 얼굴만 침입한 게 사실로 고등법원에서 확정되면은 얼굴조차 침입한 사실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대법원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얼굴만 침입했다는 전제하에, 그런 사실이 있다는 전제하에 법 해석을 제대로 했는지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심이라고 하고, 또 상고사건을 심리한다 이래서 상고심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 보면 오른쪽에 보면 간단한 사실관계가 간단한 거는 그 사실관계를 정통한 그 사실관계 심리했던 고등법원은 이제 사실관계 어떤지 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간단한 것까지 돌려보낼 필요가 없죠. 이때는 파기 자판이라고 그래요. 파기하고 그냥 대법원에 직접 판결을 확정해서 끝내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거는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고등법원에 돌려보내는 거, 이걸 파기 환송, 되돌려보낸다. 파기 환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고등법원에서는 어때요? 이걸 얼굴만 침입한 거 갖고 기수라고 하는 취지를 무시하고 다시 미수라고 하는 전제하에 형량을 선택할 수 없어요. 얘는 기속력 때문에 일단 기수라는 전제하에 다시 형량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은 요 사건에만 미친다 그거예요. 그 맨 밑에 보면 이제 왼쪽 다리 침입 사건, 뭐 그럴 수도 있죠. 왼쪽 다리 먼저 걸고 창문에 걸고 창문 통해 침투하려고 하다가 적발돼가지고 이제 잡혔어요. 체포당했어요. 자, 이런 경우는 동종사건, 유사사건이라고 해요. 왜냐면 아직 전체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신체 일부,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또는 경우에 따라서 N8이 들어갔거나, 이거 유사한 사건이죠. 이러면 하급심 기속하지 않아요. 다시 미수라고 판결해도 법적으로는 관계없다라는 거죠. 자, 요런 배경을 갖고 이제 여러분들 판례를 보면 이제 판례를 음미하는 맛이 다를 거예요. 이 포섭이 뭔지도 이제 정확히 알게 될 거고. 자, 교과서로 돌아올까요? 학설이 긍정설인데, 이 긍정설은 법학의 기초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논거를 한번 음미해 봅시다. 대법원의 판례 변경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한 전원합의체에서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경성이라는, 이것도 줄임말이에요. 경직성 줄임말인데, 하급법원이 상급법원의 판례와 달리 판결하는 경우 상소심에서 파기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거는 법적인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따라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대법원의 판례 변경을 안 하면 어때요? 대법원 판결과 다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으로 오게 되면 당연히 파기시키죠. 이거는 사실상 파기되는 거지, 뭐 법적인 의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이건 논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법적 논거가. 소액사건 심판법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위반을 상고 이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관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존중도 사실상 존중이지 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이건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똥오줌 못 가리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실과 법적 효과하고는 완전히 엄밀하게 구별해 쓰는 게 이게 법학인데, 사실상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면 내가 이제 그 고등법원 판사예요. 대법원 판결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내 법관의 양심에 비춰볼 때는 도저히 대법원 판결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럼 내 소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어때요?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딱 하고 싶은데, 이거 참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그냥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각 판결을 내려주면 그럼 거기서 포기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어때요? 내가 인용 판결을 내려주면 어때요? 대법원 판결 무시해버리고 인용 판결을 내려주고, 아까 대법원 판결 어때요? 무시해버리고, 이게 미수지 왜 얼어 죽을 신체 일부만 들어간 게 기수냐? 나는 기수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미수라는 전제, 미수면 그 형량이 깎이거든요. 기수보다는.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소심 판결을 내면 기대감을 주는데 결국 어때? 이게 대법원 가면 파기될 게 뻔하거든요. 그럼 쓸데없이 또 변호사 선임해서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괜히 기대감을 줘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참 법적으로 내가 따를 이유도 없고 의무도 없고 내 소신상도 대법원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현실적인 걸 고려해서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건 사실상의 문제지 법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더 엽기적인 건데 법적 구속력은 인정할 수 없지만 사실상 구속력이 인정됨으로 법원성 인정? 이거는 엽기적인 거죠. 왜냐면 법원은 법적인 효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구속력,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고 사실상 구속력만 인정된다 그러면 이거는 법원성이 부정되는 논거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걸 법원성 인정의 논거로 거론하는 교수님들, 진짜 이건 제가 볼 때 엽기적이다. 법과학 1학년부터 다시 다녀야 될 사람들이. 자, 부정설은 논리적인 거예요. 대법원 판례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는 의미에서는 법원성을 인정할 수 없고 사실상 구속력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원성이 부정된다? 야, 이게 소수지만 논리적인 건데 대법원 판례도 정자하고 어때요? 그 권한이 있는 대법원 스스로도 법적 의무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자, 하급심 법원이 유사사건의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견해를 취해서 재판한 경우, 이건 법적으로 따를 의무가 있다면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결을 취하면 이건 위법 판결이기 때문에 재심사위에 해당해요. 근데 재심사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대법원 판결에 따를 법적 의무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 해석의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 법원의 법관은 판례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하는 건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사실상이지 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판례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 이게 이제 유사 사건, 재판한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당해 사건은 몰라도 결국은 대법원 판례의 법원성은 대법원 스스로도 부정하는 입장이죠. 헌재 결정이 이거는 대법원하고 달라요. 이거는 학설상으로도 긍정이 돼요. 왜냐하면 법률의 위헌 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그리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 전부 위헌 결정 내리면 법률 전부가, 근데 법률의 일부 조항만, 일부 위헌 결정 내리면 그 법률 조항만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게 장래효라고 그래요. 장래효. 이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 조항만은 얘는 과거로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근데 다만 이제 논란이 되는 걸 때문에 개정된 내용이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을 때는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만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이 헌법 공부하는 수험생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고 더 많은 걸 다뤄야 돼요. 다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위헌 결정은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률의 효력 자체를 상실시키는 그런 효력이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법적인 효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 결정은 이거는 법원성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벌법규와 그 이외의 법률이 장래윤회와 소급현회가 다르죠. 그 관련되는 게 요 판례예요. 자,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느냐 아니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의 문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 적합성의 문제라기보다는 헌법 적합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 유지 등 재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가면서 결정할 입법 정책의 문제다. 근데 우리 입법자는 이 법문 규정을 통해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법적 안정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그 장래효만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과거에 이미 지나간 거를 그 소급 적용하는 거는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문장도 의미할 수 있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합헌이다라는 거예요. 이 헌법재판소법 조항이. 당해 사건, 동종 사건, 병행 사건도
그거 이미 봤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사건의 의미는 봤는데, 의미를 안 봤구나. 보충 자료를 볼까요? 보충 자료. 보충 자료 6페이지 보면 위헌 결정의 계속인데, 관련 판례 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효력은 위헌 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정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 제청을 했거나 법원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 신청을 한 동종 사건, 이게 이제 엄밀하게 구별이 안 되고 그냥 다 동종 사건이라는데, 따로 위헌 제청 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 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까지 미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한번 일단은 상식적인 걸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 재판이 진행되는 거, 헌법재판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가 따져보자면, 일단은 소송 제기하기 전에 그 사건이 있겠죠. 소송을 제기 아직 안 한 사건, 이 사건의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불가쟁력이라는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이 취소소송 제기기간이 처분 등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3달밖에 안 줘요. 몰랐다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 기간 내에 제기 안 하면 이 제소기간이 소송 요건이기 때문에 각하 판결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일반 사건, 이걸 일반 사건이라 해요. 아직 소송 제기가 되기 전의 사건을 일반 사건이라고 하는데, 일반 사건은 불가쟁력의 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일반 사건이냐 발생하지 않은 일반 사건이냐, 이걸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사건이고, 두 번째가 이제 일반 법원에 소송만 제기한 사건, 이걸 갖다가 동종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 제소하고 더 나아가서 그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한, 위헌 법률이라고 위헌 제청을 한 사건, 이게 이제 병행 사건이라고 그러죠. 헌법재판소의 계류 중이니까 병행 사건이라고 그래요. 위헌 결정이 난 그 사건하고 같이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병행 사건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헌 결정까지 끌어낸 다 그 사건, 이게 바로 당해 사건이에요. 동종 사건, 그 일반 사건, 그 법원에 계류 중인 게 이제 그게 병행 사건이고, 동종 사건은 이제 현재 계류 중인 거.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일반 사건 빼고 나머지는 다 일단 소송을 제기한 거기 때문에, 이 불가증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송 제기가 되기 전 단계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지, 일단 소송 제기를 하고 나면 더 이상 불가증력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보충 자료 한번 볼까요? 위헌 결정 이후에 제소된 사건. 그럼 달리 말하면 위헌 결정이 난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는 아직 소송 제기가 안 된 사건이죠. 자, 이거는 불가증력, 오른쪽에 비교를 하면 소송 제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증력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제한되는 거예요. 불가증력이 발생했냐 아니냐에 따라. 그래가지고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신뢰 보호를 위해 제한이 가능하다. 위헌 결정의 효력은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다른 법리에 의해 그 소급표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건 아니라 할 것이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위헌 결정의 소급표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그 원칙상 요청되는 바라 할 것이다. 이 페이지는 지금 안 맞는 페이지, 옛날 페이지라고 이 페이지를 무시하고, 나중에 그 보충자료 게시할 때는 수정된 형태로 나갈 거예요. 불가증력이 발생한 거는 당연히 구제가 안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고,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도 제한될 소지가 있다라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고, 따로 위헌 제청은 안 했지만 당해법률 법률 조항 재판에 전제가 되어 법원에 소송 제기되어 계속 중인 사건, 이게 병행 사건이고,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 제청을 했거나 제청 신청을 한, 이게 이제 동종 사건이라고. 당해 사건은 위헌 제청을 한, 잘못 표현했네. 위헌 결정을 받은
사건.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수정된 형태를 갈 때는 위헌 결정을 끌어낸 그 사건을 당해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오른쪽에 보면 이미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기 때문에 불가쟁력 이게 발생하지 않고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건보다 얘는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더 미치게 된다라는 건데, 자, 교과서로 돌아올까요? 일단 두 번째 판례는 보충 자료로 되는 해결이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결인데, 이거는 이제 좀 대법원하고 헌재하고 지금까지 치열하게 대립되고 있는 논점인데, 이거는 쉽게 해결될 성질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 법률 해석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 자, 헌법재판소는 그 위헌법률 심판권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헌법 해석과 법률 해석을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심판 기준이 헌법이잖아요. 위헌이나 합헌이나 심판하는 기준은 헌법이죠. 근데 헌법 조항이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헌법 조항의 의미가 뭔지를 먼저 해석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따지려면 법률 내용도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률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확정을 해야만 이거의 판단 기준 헌법 해석의 포섭 과정을 거쳐서 포섭이 되면 합헌이 되는 거고, 포섭이 안 되면 위헌이 되겠죠. 이러니까 법률 해석까지도 헌재가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 법률 해석 권한은 법원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률 해석이 헌법재판소에도 해석권이 있고 법원에도 해석권이 있고, 이게 그러니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서로 대법원이 한 법률 해석과 헌법재판소가 한 법률 해석과 대법원이 내린 법률 해석이 서로 다를 때, 이때 헌법재판소는 어때요? 대법원 네가 따라야 된다. 나는 헌법 해석기관이기 때문에 헌법 해석에 비추어서 헌법 합치적으로 법률을 해석한 거기 때문에 네가 내 해석을 따라야 된다. 그런데 대법원은 어때요? 웃기는 소리 마라. 그건 나의 법률 해석, 헌법 해석 권한은 몰라도 법률 해석 권한은 내 전속적이고 고유한 권한이다. 무시해버리죠. 이게 뭐 엄청난 사건인데, 자, 일단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구체적 분쟁 사건의 재판에 즈음하여 추상적 분쟁은, 이거는 쟁송 대상이 못 된다 그랬죠. 이게 법률상 쟁송. 그래가지고 사법심사 한계 문제를 우리가 통치행위 때 다뤄봤죠. 구체적 분쟁 사건만 된다는 거죠. 재판에 즈음하여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의미나 내용과 적용 범위가 어떠한 것인고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 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 기본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헌법 합치적 그 법률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헌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령 해석 적용상 대원칙이다. 따라서 합헌적 법률 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 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존속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원의 최종적인 법률 해석에 앞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판단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법률 해석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또 상세하게 보겠지만은 국가배상에 관해서 그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이 바로 요거와 관계되는 논점이에요.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은 어떤 거냐면 법률을 이렇게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 이러면 이제 한정위헌 결정이라 그러고, 법률을 이렇게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만 합헌이다 이러면 한정합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법률을 이렇게 해석한다. 그러니까 그게 법률 해석과 관계되는 헌재 결정이 바로 그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이거든요.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도 위헌 결정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은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헌 결정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이걸 무시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군인연구법에 대해 이중의 위헌 결정이 있었던 경우 소급표 당해 사건으로 제한된다. 요거는 두 번째 위헌 결정이, 이거는 웃긴 거죠. 이거는 이미 위헌 결정이 났는데 헌재가 착각을 해가지고, 이러면 위헌 결정이 났으면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죠. 얻고자 하는 걸 이미 얻었기 때문에 권리보호의 현실적 필요가 없죠.
근데 이걸 각하시켜야 될 걸 착각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 위헌 결정이 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위헌 결정이 났을 때는 그 당해 사건만이 아니라 동종 사건, 병행 사건까지 다 소급해 인정해가지고 그 넓게 인정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두 번째 위헌 결정이 난 거, 이거는 첫 번째에 의해서 이미 소급해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소급해를 넓게 인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해 사건으로 제한한다. 이래가지고 당해 사건으로 제한한다. 요게 이제 이중의 위헌 결정, 요거 갖고 당해 사건으로 제한, 그걸 음미하면 되는 거죠. 참 부연 설명, 일단 5번 판례까지 한번 잡아볼까? 그 군인연금법 개정과 헌법 불합치 결정의 소급해는 당해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미친다. 근데 아까 두 번째 판례를 읽어봐야 되겠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효력은 위헌 결정을 한 당해 사건,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 제청을 했거나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 제청 신청을 한 동종 사건과 따로 위헌 제청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당해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 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까지 미친다. 이 불가정력이 발생하지 않은 일반 사건까지 미친다. 그러나 그 불가정력이 발생한 건 안 된다. 그런 건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한 걸 넘어갔네요. 왜냐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형벌법규만 소급해를 인정했죠. 근데 이 형벌법규가 아닌 거는 어때요? 장래에만 인정했죠. 법률에 분명히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법률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웃기는 일이 생기죠. 왜냐면 그 법원의 재판도 마찬가지고 헌법 재판도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이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내가 변호사까지 써가지고 1심 지방법원부터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다 거치거나 아니면 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위헌 결정까지 끌어냈으면 내가 이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막 축하 전화 막 엄청 오죠. 야, 유한아 축하한다. 왜? 네 사건 그거 위헌 결정 났다며? 그렇긴 해. 뭐 다 그렇다더라. 왜 그래?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시큰둥하게. 야, 이 병신아, 또 병신이랑 좀 그랬었는데. 야, 알고 보니까 진짜 웃기더라. 왜? 내가 돈 쓰고 시간 버려가면서 위헌 결정 끌어놨는데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된대. 그게 그 위헌 결정의 효력이 장래에만 있대. 그 위헌 결정이 난 그 이후에 그 법률을 적용하는 것만 그 위헌 결정돼가지고 무효인 효력이 그 이후에만 미친대. 근데 나는 개털된 거야. 돈만 써가지고 시간 버리고 했는데 나는 구제가 안 된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이런 대법원 판결은 형식 논리만 치면은 이거는 위헌이에요. 위헌 판결이에요. 독일 같으면 이건 위헌 판결로 취소될 판결이거든요. 나와서는 안 된 판결인데, 근데 현실적 필요로 볼 때는 어때요? 아니, 그게 위헌 결정까지 끌어낸 사건까지 구제가 안 되면 이거 헌법재판 완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무용지물이 되죠? 그래가지고 대법원이 어때요? 법률의 문장에 반하지만 이거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자, 이 5번 판결은 조금 이따 부연 설명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판례로 넘어가면 6번 판례. 그 본문으로 바로 가면 첫 번째 줄. 위헌 결정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한 취지는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종류나 내용을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 이 선고유예는 이거는 이제 무죄와 다를 바 없을 정도의 경미한 건데,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공무원에서 당연히 퇴직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건데, 원고는 직무와 관련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등으로 징역 판결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거니까 당연 퇴직 사유에 이게 어때요? 경미한 선고유예를 받게 된 경우도 있지만 얘는 허위 공문서 작성, 이건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거든요. 이렇게 경미한 위반을 받은 애도 선고유예, 그 다음에 이 중대한 위반을 받은 애도 선고유예 받으면
경중을 묻지 않고 다 당연퇴직하는 게 이게 위헌이라는 취지예요. 이게 판결의 취지가. 그래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그 강조 표시된 거, 위헌 결정의 소급표를 인정해서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여 그 근무기간을 경력과 호봉에 산정해서 재직기간으로 산입하게 되면 공무원 조직에 상당한 혼란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연금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주게 되어 결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적정한 행사 및 조직의 안정은 물론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그럼 결국 그 밑에 이제 강조 표시된데, 위헌 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 사건이 이 사건에 대하여 위헌 결정의 소급표를 인정할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라는 구제적 타당성의 요청에 비해 종래 법령에 의해 형성된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기 때문에 이 사건 위헌 결정의 소급표는 제한되어 이 사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건 뭐냐면 이 당연퇴직, 그 선고 유예로 당연퇴직된 공무원이 이 경미한 위반이기 때문에 건국 이래 그 합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뭐 몇만 명이 될지 모르죠. 근데 이걸 갖다가 다 소급표를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 다 복직하고 그동안 밀린 봉급, 급여와 이자까지 다 물어줘야죠. 또 퇴직금까지 또 추가적으로 다 물어줘야죠. 이렇게 되면 국가재정 파탄 나죠. 그래서 그럴 때 제한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7번 판례는 이거 앞에 봤던 거 중복됐는데, 그래서 일단 넘어갑시다. 8번 판례를 8, 90이 같은 판례 이제 포석 과정을 거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조금 까다로워요. 까다로운데 왜냐면 이건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 일단 한번 도전해 봅시다. 비형벌 조항은 원래 장내유라 그랬죠. 비형벌 조항에 대해 잠정 적용 또는 적용 중지 헌법 불합치 결정이 선고됐지만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 시한이 지난 경우 그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는 시점인데, 자, 일단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법률이 위헌이다. 이럴 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는 위헌 결정을 내려서 즉시 효력 상실시키는 거예요. 좀 전에 그거 봤잖아요. 위헌 결정에 즉시 효력 상실이 일반적인 법률이고, 형벌 법규와 형벌 조항은 소급표,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효력을 소멸시키는 건데, 근데 이제 일정한 경우, 예를 들어 보면 그 법적 공백이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법적 공백이 발생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때, 예를 들면 그 개발 제한 구역에 그 보상 규정 두지 않은 당시 지금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인데, 당시에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이제 헌재가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때 위헌 결정,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면 즉시 효력이 상실되면 개발 제한구역 지정의 근거 법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다시 국회가 위헌 결정의 취지 기속력에 따라 다시 개정을 할 때까지는 개발 제한구역 지정의 근거 조항이 없어요. 그러면 이때 그냥 그린벨트가 다 해제가 됐으니까 이때 마구잡이로 전국에서 다 깔아 뭉개버리면 어때요? 그러면 그린벨트는 이제는 어때요? 법률 개정되고 나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죠. 그 다음에 동성동본 그 문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갖다가 단순히 위헌 결정 내리면 즉시 효력이 상실되면 어때요? 동성동본 문제만이 아니라 혼인 범위에 관한 규정 자체가 다 없어지면 혼인 제한에 관한 규정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다시 민법 개정해서 뭐 6촌이든 그 8촌이든 그 혼인이 가능한 범위를 그 개정해서 정하기 전까지는 혼인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기르는 개, 해피랑 혼인신고에도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혼인 대상을 제한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엄마, 이때야 우리 결혼합시다. 혼인신고합시다. 이 근친 간의 혼인도 막을 수가 없죠.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이런 엄청난 혼란, 공익침해 우려가 있을 때 이때는 단순히 위헌 결정이 아니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는데, 자, 그 경우에도 이제 그 공익과 사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서 그 크기를 따지는 게 형량이라 그래요. 양을 측정해서 이걸 판단한 결과 그
개선 입법 때까지 효력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적용 중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잠정 적용 헌법 불합치는 잠정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는 장래유밖에 없습니다. 장래유밖에 없는데 그 적용 중지 헌법 불합치 이거는 소급표가 일부 인정이 되거든요. 자, 그런 배경을 갖고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게 쉽지는 않은데. 자, 비형벌 조항에 대해서 잠정 적용이에요. 적용. 이러면 장래유가 인정되는 거죠. 헌법 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었지만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 시한이 지남으로써 그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장래에 한해서만 미칠 뿐이고, 자, 이거 음미해야 돼요. 당해 사건이라고 해도 이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이러면 어때요? 당해 사건도 구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당해 사건도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겠다. 구제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편 이건 잠정 적용인데 이제 비형벌 조항에 대한 이건 이제 적용 중지예요. 적용 중지 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었지만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 시한이 지난 때에는 헌법 불합치 결정 시점과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는 시점 사이에 아무런 규율도 존재하지 않는 법적 공백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법률 조항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정 적용인 때는 당해 사건도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겠다. 적용 중지에 관한 거는 이건 소급표를 인정하겠다. 일단 나눠지죠, 사안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판시하죠. 비형벌 조항에 대해 잠정 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이 선고됐지만 해당 법률 조항의 잠정 적용을 명한 부분에 효력이 미치는 사안이 아니라 적용 중지 상태에 있는 부분에 효력이 미치는 사안. 이게 이제 특수한 사안이에요. 요게 아주 독해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 법률 조항 중 적용 중지 상태에 있는 부분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잠정 적용이 되는 경우는 소급표 인정 안 해요. 당해 사건도. 장래유만 인정해요. 근데 잠정 적용이라 하더라도 이게 사안에 따라서는 잠정 적용의 효력이 미치는 그 사안이 있고 잠정 적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사안이 있다. 그럼 미치지 않는 사안은 어떻게 돼요? 적용 중지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또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포석 과정 한번 봅시다. 10번.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갑이 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 업무 등록 갱신을 신청했는데 국세청장이 세무사법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갑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자 갑이 변호사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개수 중에 법률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그 다음에 원심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언했어요. 이게 당해 사건이죠. 당해 사건. 근데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결정했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 적용되는 사안이면 이 구제가 안 되겠죠. 근데 이거는 그 다음 줄 보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한 부분 이거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위 법률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이러니까 어때요? 소급표가 인정되니까 그 법률이 무효이니까 무효인 법률에 근거한 반려 처분이 위법이다라는 결론인데 이건 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옛날에는 변호사법에 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26개인가 이 정도 자격증이 자동 부여됐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직역의 뭐 세무사랄까, 그 다음에 이제 변리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뭐 이런 다른 직역에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변호사 자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만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법률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종전에 내가 변호사법에 따라서 내가 세무사 자격을 이미 취득해 있고 그 상태에서 내가 세무사 등록 신청을 했는데 이걸 거부한 거 위헌이라고 이렇게 해서 다투게 된 건데
자, 요거는 왜 잠정 적용을 했냐면 그 취지가 뭐냐면 이 조항을 그 정지시켜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변호사로서 그 세무사 등록을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경우만이 아니라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 내용까지 다 삭제가 되는 거예요. 다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혼란 때문에 잠정 적용을 명한 거. 그러니까 잠정 적용을 명한 거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록을 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잠정 적용을 한 거지.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이 세무사 자격, 그 세무사 시험이 아닌 변호사의 경우는 어때요? 잠정 적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 잠정 적용이 미치지 않는, 즉 적용 중지 효력이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얘는 소급표가 인정돼서 구제가 된 사건이 참 이해하기 좀 쉽지 않죠. 근데 차분하게 한번 음미를 해보면 이해가 안 될 것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보면 위헌결정, 헌법에 위반된다 결정. 이게 위헌결정은 법원에서 기속력이 있다. 당연하죠. 이러면 뭐 그 전에 나왔던 판례 그거 되풀이한 판례고, 그 다음 판례 보면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공무원에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치고, 그러니까 결국 이거 앞에 봤던 거 똑같이 되풀이된 판시예요. 최신 판례지만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판례인데 일부 위헌결정,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위헌결정이 아니라 일부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정, 이게 결정 선고전 헌법소원에 전제가 된 그 해당 소송 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이게 효력이 미치니까 재심 사유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박정희 정권 그 유신 때 노조 탄압했던 그 인권 유린에 관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좀 어려운 논점이 전개됐는데 차분하게 이제 정독을 하면서 한번 음미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